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안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4개월 비대위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미래통합당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김 전 위원장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원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추측이 난무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연인 악재 진동을 겪고 있는 여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야는 황금 연휴 전날인 오늘 밤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제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특별법과 또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도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2차 추경 내용이 다소 좀 변경이 있었다면서요. 여야는 지금 어떻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예결위 간사회동과 추경안 관련 상임위를 가동하며 2차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결위 4당 간사는 회동을 통해 2차 추경안 규모를 7조 6천억 원의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난 총 12조 2천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발생한 추가 소요분 4조 6천억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다소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1조 2천억 원을 세출 조정하고 3조 4천억 원만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가 소요분을 조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기존보다 적자 국채 발행을 2천억 원 줄인 것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 나라빛을 줄여야 한다는 통합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겁니다. 여야는 오늘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다른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밤 11시 예정된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가결돼 넘어오는 대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2003년 이후 17년 만에 한 해 2차례 추경이 이뤄지게 됩니다. 네, 한 기자,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코로나19 관련 법안들이 또 있다고요? 네, 먼저 재난기부금 특별법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원하지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신청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수령이 되지 않았을 땐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기부가 되도록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부가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이 기금은 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이 상당히 적지 않다고 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진통을 겪었던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탈표가 나오며 부결됐지만 이후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재합의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민생당, 정의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거대 양당이 재차 법안 처리를 합의한 만큼 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또 불법 촬영물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N번방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에다 여야 모두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4개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통과시켰는데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다음 달 8일까지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강론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상임 전국위에서 임기 1년을 위한 당헌 개정이 불발되면서 넉 달짜리 시한부 비대위가 됐습니다.
비대위 기한 최소 1년을 주장해왔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젯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김 전 위원장 자택으로 찾아가 설득했지만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심 대표 권한대행은 자신의 임기인 다음 달 8일까지 김 전 위원장을 계속 설득하고 상임 정국위도 다음 달 6일 재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뜻이 없으니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한 앞으로 노력을 좀 해보겠다. 그러니 좀 지켜봐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거부 의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임 정국위 무사는 당원들의 뜻이라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곤란한 이 당내의 이 부분을 수습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기에 통합당 청년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한 개인에게 무력하게 읍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도부 전원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비대위로 위기를 돌파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통합당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슈 분석 김세정, 임채원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이해찬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임 기자. 예. 네, 민주당과 시민당이 이제 합당하기로 하면서 전체 의석 300석 중 이제 180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178석이 되는 건데요. 예, 뭐 네. 기본소득당하고 예. 시대전환 소속이 빠지니까요. 이제 두 명이 빠지기로 하면서 예. 178명이 되는데, 네, 오는 5월 4일에는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개최, 이 양당 합동 대회를 거쳐 합당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이해찬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만든 연합정당입니다. 이제 역할이 다했으니 연합을 해산하고 시민당 비례대표 뒷번호가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양당의 합당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 소식을 알린 이해찬 대표, 통합당을 향해서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통합당과 비례위성 정당인 한국당도 민주당과 시민당처럼 합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해찬 대표는 만약 통합당이 위성교섭단체를 만들면 민주당은 특단의 대응을 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특단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국당의 위성교섭단체가 현실화되면 민주당도 위성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현재 21대 국회에서 19석을 확보한 한국당은 한 석을 더 추가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하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이점이 큽니다. 입법이나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요. 원내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통합당, 한국당 세 당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장 분배에서 통합당과 한국당은 각 당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교섭단체 목 2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또 정당 보조금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꼼수 위성 교섭단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슈퍼 여당인 민주당에게 밀리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이어서 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이 사과를 했죠. 네, 오늘 민주당이 시민당 양정숙 당선인 검증 과정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예. 송갑성 민주당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어 송 대변인은 당선인 신분 사퇴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시민당 윤리위는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확정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형사 고발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열린 시민당 최고위도 윤리위에서 건의한 대로 양 당선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양 당선인의 복당 후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서 어제 당 윤리위에 참석한 양 당선인은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 돌아가 의논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양 당선인은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검증 실패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양 당선인은 총선 전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됐다가 시민당이 창당되면서 이적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1차 검증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소식도 좀 알아보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김서영 기자, 혹시 네. 오늘 오후에 새롭게 상황이 바뀐 거 있습니까? 네, 상황이 조금 바뀐 것은 조금 전 통합당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예.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이 비대위 임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것을 확정한 거죠. 예정만 하다가. 네. 지도부는 우선 다음 달 6일쯤에 상임 정국위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확정은 아니고 좀 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한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이 비대위 임기를 1년으로 늘리기 위한 당원 당규를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향으로 확정이 된다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네. 수락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가능성을 더 둘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통합당 지도부에 애를 태우면서 살짝 밀당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먼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 김 전 위원장이 8월까지 임기가 제한된 비대위원장은 할 수 없다는 뜻은 전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수락도 거부도 하지 않은 그런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당원 개정을 위해서 소집한 상임 정국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족수가 부족해서 열리지 못했죠. 그런데 당원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정국위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를 통과시킨 겁니다. 일단 이 과정이 논란이 됐었고요. 네. 결국 의결은 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임기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전부터 김 전 위원장 요구사항이 단기 비대위는 거부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단기 비대위로는 김 위원장이 자신이 약속한 대선 승리 준비, 이것을 이뤄내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최고의 결정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부가 임기 보장을 위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심재철 대표 권한대 그리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어제 저녁 김종인 전 위원장 자택까지 찾아가가지고 비공개 회동을 또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와인 세 잔만 마셨다고 해서 포도주 네. 회동이라는 네. 말도 나왔었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어떻게든 김종인 비대위를 꾸려보겠다는 확고한 방침입니다. 상임 정국위에서 이 당원이 개정될 경우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를 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김 전 위원장이 거부할 경우엔 당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김 전 위원장이 4개월 비대위원장은 거부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의 임기가 보장된다면 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좀 반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당권을 겨냥하고 있는 중진들 반발이 상당히 목소리가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의 부정적인 세력에서는 원내대표 교체 그리고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이 비대위 무산 분위기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인데요. 동력을 상실한 지금의 현 지도부를 하루빨리 교체하고 스스로 수습책을 찾자는 주장입니다. 이 조경태 최고위원은 새 원내대표가 당의 향후 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에게 직접 요구했고요. 예. 또 5월 8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6일로 앞당기자고 했는데 앞당기자라고 얘기 나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조금 전 최고위에서 5월 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확정됐다. 네. 그리고 그래서 5월 8일에 원내대표 선거는 진행이 되고요. 네. 예. 임기는 1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대권 도전을 꿈꾸는 당 안팎의 인사들도 목소리를 또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저는 외부의 부패한 전력자, 또 정치 기술자에 의존하지 말고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른 당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공격한 거고요. 또 당 지도부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역시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당을 구원해줄 구원투수나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구원투수가 되자고, 영웅이 되자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소개할 때 보통 구원투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 이건 역시 김 전 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김 전 위원장은 홍 전 대표를 향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당이 도움을 구할 때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놓고 이 당 지도부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또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 당권을 겨냥하는 사람들, 차기 또 대선을 겨냥하는 사람들이 또 다양한 불만들도 표출하고 있군요.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정, 임채원 기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제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이 추진됩니다. 관련 특별법이 오늘 국방위를 통과해서요,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게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국방위를 통과했고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안은 당장 무급 휴급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금 기간과 금액, 지급 방법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든지 바로 다시 재고용이 되었을 때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해야 된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1인당 180에서 19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재고용될 때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25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을 이유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 중 4천여 명에게 이번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통보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적용받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생계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상급자 성추행과 폭행, 암구호 SNS 공유 사건, 육군 모부대 지휘통제실 도청 사건 등 군기강 해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정 장관은 면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문제와 관련해선 모종화 병무청장이 다음 달 2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상처방일 뿐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된 세상을 제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유철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 당선자 합동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의 총의를 기초로 통합당과 통합 시기와 방식, 절차 등을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으로서 단순한 비판이나 정치적 공세가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이 충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당선인들에게 실력으로 21대 국회를 점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슈퍼 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진보 정당의 역할과 목소리를 뚜렷하게 정립해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다시 의료봉사를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권을 교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이 단순 통합을 넘어 혁신하지 못하면 2년 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초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안 대표는 엊그제부터 다시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오는 21대 국회는 역대 최고령 국회였던 20대보다 0.6세가 낮아져서 당선자 평균 연령이 54.9세였습니다. 이번에 젊은 20대 당선인 2명을 또 배출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 주인공인 더불어시민당의 전용기 당선인과 정의당의 류호정 당선인을 강민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총선 전 정당들은 세대 교체를 외쳤지만 20, 30대 당선인은 300명 중 13명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20대 의원은 단 2명인데요. 더불어시민당 전용기, 정의당 류호정 당선인입니다. 각각 만 28살과 27살로 류 당선인은 역대 최연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됩니다. 단 2명뿐인 20대 당선인,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다고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이제 주변에서 해주시는 분들,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네가 잘해야 다음에도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기성 정치에 실망해서 멀어진 청년들에게 어떻게 한 걸음 다가설 건지도 고민이 큰 지점입니다. 싸우는 국회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정치가 보다 더 일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출신인 전 당선인은 무엇보다 청년 문제에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공간법을 1호 법안으로 내걸었고 가장 가고 싶은 상임위도 산자중기위를 꼽았습니다. 청년 공간을 사실 1호 법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자위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류 당선인은 게임 회사의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중 권고사직을 당한 뒤 민주노총 화선노조에서 일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꼽았고 희망 상임위도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저도 또한 환노위를 가고 싶습니다. 회사의 어떤 고용 불안 같은 것들. 사회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내던져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단 0.7%로 힘은 작지만 이전과 다른 청년 정치, 젊은 국회를 이루겠다는 포부는 당차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께는 젊은 친구 시켜놨더니 일 잘하네. 이런 목소리, 이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찾았을 때 없으면 사실 좋을 때 좋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힘들 때 곁에 있어야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2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늘로 18일째 두문불출하고 있는데요. 건강 이상설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된 것은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지난 11일과 12일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위민회의에서 김여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잃었던 당 정치국 후보위원직을 되찾은 바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초부터 김정은을 대신해 대남 대미 담화를 발표하는 등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 중앙의 역할이었다며 향후 백두혈통 공식 후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계자 계승론은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강화를 의미한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는 무관한 분석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여정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복귀 후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맹으로 외신들도 일제히 북한 정권을 이어받을 김정은의 분신, 정치적 격변기의 대안이라며 김여정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동생이자 오른팔 김여정의 위상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어젯밤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종로 자택을 찾았습니다. 당의 비대위원장직을 거절한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컴컴한 밤 종로의 한 빌라,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 사이로 나타난 김종인 전 위원장. 처음 보는 풍경이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장면.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민주당의 20대 총선에 연거푸 승리를 안겨준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선거의 왕, 승리의 남신으로 통했던 인물인데요. 그렇기에 선거 때마다 각 당의 구원투수로 수많은 러브콜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4년 전 2016년에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하다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종로 자택을 찾은 바 있고요. 이번 4.15 총선 직전에도 역할과 권한 등 이견으로 통합당의 영입 제안을 거부했던 김 전 위원장이 황교안 당시 대표의 삼고초려로 결국 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방문한 정치인만 바뀌었을 뿐 권력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기싸움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다른 세력과의 충돌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은 언제나 직을 던져버리는 특유의 스타일을 고수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세력들은 다시 김 전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방식이 되풀이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김 전 위원장은 미래통합당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주째 리더십 공백 상황에 놓인 통합당을 상대로 임기 제한 없는 막강한 권한의 비대위를 조건으로 내건 김 전 위원장의 밀당 정치는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태구민 미래통합당 강남갑 당선인이 본명인 태영으로 다시 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당선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명 절차가 완료돼 태구민이 아닌 본명 태영으로 활동한다고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으로 최고수의 경호를 받아온 태 당선인은 지난 2016년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과 본명인 태영호 대신에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했는데요.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탈북민으로서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가명인 태구민이란 이름도 4.15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생년월일 공개가 불가피해지자 가명을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태 당선인은 총선을 계기로 개명을 신청했지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우선 가명인 태구민으로 선거에 나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선거를 치르는 동안 법원에 본명으로의 개명을 신청했고 결국 태영호란 이름을 되찾게 됐습니다. 태 당선인은 이름을 되찾아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본명 태영호로 더 많은 분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는데요. 탈북민 출신 지역구 의원 1호 태 당선인은 어떤 의정 활동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에게는 사회주의 더 맑은 앞날을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인데요. 최진봉 교수는 많이 막혔나 아직 안 오셨고요.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 오기 전에요. 하고 싶은 얘기 일방적으로 좀 하세요. 아닙니다. 뭐 최진봉 교수님께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서 안 계신 것이 참 자리가 커 보입니다. 빈자리가 커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원래 예정된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좀 관심 가졌던 것 얘기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특별히 없는데요. 특별히 없습니까? 네. 그 이제 부산적 사정은 비교적 잘 알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오거돈 전 시장 관련 얘기가 좀 확산, 그 이제 뭐 당에서 민주당이 개입했냐 여부도 있지만은 오거돈 시장의 그동안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 뒷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있어요. 것이 추가로 그러니까 거론되고 있습니까? 뭐냐면요, 지금 제 방송에서 거의 처음 밝히는 건데 네. 그 박민식 의원이 네. 전재수 의원을 4월 8일날 9일날 이렇게 만났대요. 만났는데 상당히 이게 침울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침울해 있냐? 당시 뭐 여론조사하면 서로 잘나오고 상대방이었었죠? 그러는데 상대방인데 뭐 네. 워낙 친해가지고요. 네 번째 오늘 이번에 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참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게 많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박민식 의원을 제가 일요일날 만났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렇게 침울했던 이유가 오거돈 사건을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고 본인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당시가 4월 9일이라고 하셨죠? 네. 왜냐하면은 이 부산 성폭력 3단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2004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당선됐을 때 인수위에서 전재수 의원이랑 같이 근무를 해서 그때부터 교분이 있었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박민식 의원 생각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거가 생각과 있는 건 추측이에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이게 좀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것이 부산 쪽에 있는 통합당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 원래 예정된 그 주제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잠깐 뭐 짚어보고 가죠. 지금 오늘 저녁에 9시 본회의인데 그때 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연기됐습니다. 11시에 예결위 전체 회의가 11시로 지금 연기돼가지고 본회의는 그 이후에 이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조 2천억 지금 예결위에서 합의를 했고요. 2천억 추가 세출 구조 조정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 기재부에서 낸 게 7조 6천억인데 그보다 4조 6천억 정도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12조 2천억이고요. 국채 발행 3조 4천억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출 구조 조정은 1조 2천억 하기로 했습니다. 국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통합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오지랖이에요. 왜냐하면은 재정 건전성과 국가 재정은 여당과 청와대와 이런 분들이 걱정해야지 왜 야당이 걱정합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은 100% 다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야당이 지금 국채 발행하면 안 돼. 국가 재정성 건전성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발목 잡기로 국민들께 비춰질 것 같아서 참 저는 예전부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국채 발행 빚 너무 걱정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말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걱정은 되더라도 이번에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여당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빚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여당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좀 너무 과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국가 채무 관련도 워낙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이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급하고 어려운 분들 많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 오늘 중에 처리를 해서 5월 초에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한데요. 오늘로 18일째입니다. 두문불출하면서 온갖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의 당국자들은 특이 동향 없답니다. 그거를 믿어야지 우리가 뭐 로이터 통신이나 일본의 뭐 교토통신 이런 걸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부나 청와대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특이한 뭐 별다른 문제 없다. 뭐 아팠냐 수술했냐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하지만 건재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걸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요? 뭔가 어쨌든 아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프니까 안 나타나죠. 안 아프면 왜 안 나타나겠어요. 그 중요한 태양절에도 안 나타나고 그다음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데도 안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건군 88주년, 인민군 창설 88주년 때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태영호공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김여정에게 후계자질을 좀 부여할 가능성에 대한 그거는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얘기를 했는데 입법조사처가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북한 정보만은 이제 조사관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에서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2명이에요. 김정일하고 김정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주석이 됐고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백두혈통 이 사람이 돼야 체제가 안정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당 중앙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부여할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성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오늘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면 장성철 소장이 문재인 정부 발표에 대해서 간혹 뭔가 조금 비판적으로 재조명하고더러 그랬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관련 특이 동향 없다라는 발표는 상당히 신뢰감을 주고 얘기를 하네요. 아니요, 어떤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서 제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네. 정보가 있어야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 좀 저는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 정보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은 국정원이잖아요. 네. 그럼 국정원을 국회에서 하는 게 정보위원회인데 지금 정보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원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를 갖고 나와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왜 외통위만 열리고 정보위원회는 안 열리고 있죠? 그 사실도 제가 알아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의 정보위 간사가 원래 이은재 의원이었는데 네. 탈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보위 간사가 없어가지고 여야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정양석 의원으로 정보위 간사가 선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5월 초에 연다고 하는데 정보위원들이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6명이고 통합당이 5분, 민생당이 1분이에요. 예. 근데 특이한 게 더불어민주당 분들 6분은 다 당선됐어요, 이번에. 근데 통합당 분들 5분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보위 자체가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이상할 것 같아요. 정말 이경우가 레임덕이라고 딱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지금 마치 정보위 소속의 통합당 쪽에 지금 거의 전부가 이번에 낙선을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좀 있군요. 네.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일부에서는 특히 컨디션시 플랜 같은 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들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작전 5029. 네. 그러니까 50이 무슨 뜻이냐면 50은 태평양이라는 지역이고요. 29라는 것은 단계별 작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5027, 28, 29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만든 것은 5029고요. 지금 여기서는 하여튼 이게 연합작전 계획이에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은 한미 연합 특수부대가 북한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핵과 생화학 무기를 그것을 이제 제거를 해요. 그래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북한 주민의 교류를 안정화 좀 시키고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난민들 발생했을 경우엔 좀 난민촌도 건설하고 그런 게 지금 작게 5029인데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통일부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통일부 쪽에 좀 알아봤는데 무슨 명칭인지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방부의 작전 5029처럼 통일부도 어떤 이 계획명이 있거든요. 그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라든가 외통위 쪽에 좀 공유를 못할까요? 밖으로 지금 폭로가 돼버려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비밀스러운 것도 다 이렇게 공표를 해요. 언론에 나오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국회에서 일했을 때 상당히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쨌든 지금 되게 민감한 시기에 우리나라 통일부가 이런 대비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을 또 자극할 수 있으니 또한 이런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 이런 것들은 잘 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지금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에게 잘 안 준대요. 야당에 있는 외통위 의원님들도 많이 좀 낙선을 해가지고 그것도 레임덕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최 교수님 오기 전에요. 예. 먼저 시청자분들 사과 좀 제가 열심히 왔는데 국회 앞에 너무 차가 막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못 지켜줘서.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저렇게 말로만 사과하는 저런 모습도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사과해야 됩니까? 제가 뭐 석고대죄를 할까요? 장성철 제가 없는 사이에 너무 혼자서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소장한테 최진봉 교수님 오시기 전에 중요한 하고 싶은 주제 택해서라고 했더니
최진봉 교수님이 이렇게 같이 자리할 때 많이 배워서 워낙 좋은데 예. 오늘 늦으시니까 워낙 빈자리가 커 보인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장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저는 항상 장 소장하고 그 케미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장 소장님이 너무 그 뭐랄까요? 재미있고 그다음에 네. 날선 비판도 하시고 때때로 억지를 좀 부리시긴 하지만 그 정도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참 좋습니다. 네. 제 교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부산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관련 얘기에서 사전에 민주당 관련자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추측된 근거를 좀 제시했어요. 전재수 의원이 5월 8일인가 9일, 아니 4월 8일인가 9일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 그런데 그게 박민식 의원이 서로 상대방인데 혹시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더군요. 뭐 그런 추측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추측은 이제 추측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부산에 이제 부산시에 관련돼 있거나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그 추측입니다. 그냥 네. 어느 정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봐요. 있다. 왜냐하면 부산시장의 이런 문제가 이미 공증도 받고 함께 합의서 쓴 걸 보면 이미 부산시나 아니면 관련된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될 게 이게 민주당 지도부까지 알고 있었을까 하고 또 일부에서는 청와대까지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는 일단 선을 긋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뭐 민주당도 지금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당 차원에서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았을 가능성 뭐 그건 저도 어느 정도 그랬을 수 있다는 의혹은 생겨요. 그러나 거기도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통합당 쪽에서는요. 지금 그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주말에 두세 개의 공작성 폭로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혹시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의혹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무슨 폭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현재까지 저는 중앙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또 특별히 그런 증거들이 없어요. 전재수 의원이 갔다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뭐 중앙당이 알았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알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뭐 최진봉 교수님의 논리를 반박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질 않아요. 네. 근데 정황상 증거들 때문에 알지 않았을까? 몰랐을 중앙당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하면 알았을까요? 근데 하지만 중앙당 같은 경우는 알았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4월 7일 날 11시 반에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4월 7일 날 저녁에 이해찬 대표가 김어준 씨랑 방송을 하면서 주말에 통합당이 두세 건의 정치 공작 이거 폭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황을 맞춰보면 알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인데 더 이상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못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논란이 있죠.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이 부동산 의혹 때문인데요. 당선된 지 2주일도 안 돼서 제명을 한 것은 매우 강력한 조치인데 이 양 당선인은 여전히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양정숙 당선인의 태도는 양정숙입니다. 또 이름이 비슷한 양경숙 또 양정숙, 양정숙 당선인의 태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계속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명의 신탁을 하거나 동생 이름으로 뭐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본인이 법조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제가 뭐 이제 법에 가서 따져봐야겠죠. 이제 고소를 하니까 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살펴보겠다 했으니 거기 가서 판정이 나겠죠. 그러나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야당도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1차적으로 양 당선인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권익위 위원직도 며칠 만에 인권위 비상임직도 사실 뭐 얼마 안 하고 그만두시고 나왔잖아요. 그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인물을 그럼 맞지 말아야죠. 자기가 만약에 정치에 뜻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좀 제대로 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경준 검사장 변호한 문제하고 미투 관련 미투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수장학회 거기서 임원을 했다는 부분 또 그건 또 몰랐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것 조금 납득은 안 돼요.
아니 정수장학회처럼 거기는 이제 어쨌든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만든 게 정수장학회 5.16 그렇죠. 장학회에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영방송인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지기도 하고요. 그런 단체에 임원을 맡았는데 본인 모르게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설명이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버티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실까? 저는 좀 의문이고 조금 민주당도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그전에도 알고 있는 걸로 알려주고 장 소장이 분명히 그 얘기 할 건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걸 정리했어야죠. 이걸 총선이라고 해서 그걸 또 그냥 두고 온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정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올 텐데 결국 그때 그냥 넘어가고 뭐 사퇴를 종용하고 말았으니 이것도 민주당은 좀 태도가 불명확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 우리 주요한 공직자들 1가구 2주택 투기 지역에 있는 거 다 팔아라. 주택 하나만 소유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거에 걸맞게 12월 19일 날 작년이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가구 2주택 이렇게 안 된다. 다주택자다 팔아라. 우리 후보자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역구 후보자들 출마자들에게 그 서약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이 아니라 그 공천을 한 분들에게 자 2년 안에 2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2년 안에 모든 주택을 팔겠다. 한 주택만 남겨 팔겠다라고 서약서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희한한 게 비례대표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 양정숙 이분을 좀 배려한 거 아니냐. 이분의 뒷배경이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런 건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윤호중 사무총장 있잖아요. 그분이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고발당했는데 그걸 변호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배려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또 일각의 추측입니다. 아, 혹시 뭐 그냥 비례대표 전체에 대해서 빠뜨리고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을 배려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개인을 배려한 걸 떠나서 이게 처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어요. 그러다가 더불어시민당이 생기면서 그걸로 넘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이미 검증을 했을 거라고 봐는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재산 문제 그러니까 특히 주택 문제는 검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납득은 안 가요. 왜 그걸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특별히 뭐 제가 볼 때 어떤 사람 한 사람의 특정한 그 뭐 변호를 맡아서 그랬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분이 비례대표 들어갔는지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런 부분도 좀 밝혀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미리 정리하지 못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한다고 저는 봐요.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비례대표한테는 그런 서약서를 안 받냐고요. 지역구원한테는 받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음모가 있지 않느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음모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합리적인 추측. 음모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오늘도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를 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 보니까 다시 최고위에서는 저 이제 이 임기 기한을 뭐 상당히 길게 뭐 심지어는 1년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걸 다시 권유해서 오늘 나중에 다시 뭐 그 전국이 또 중앙 전국 상임 전국이 같이 거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나리오가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 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상임 전국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바꿔요. 이번에 참석 안 한 분들을 다 해촉시키고 새로 임명을 해요. 그게 최고위원회 의결로 가능하거든요. 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아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꼭 데리고 오고 싶으면 현재 상임 전국위원회 위원들은 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렵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바꿔요. 그래서 다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 부칙 11조를 개정을 해서 전국위원회를 여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면 5월 8일 날 원내대표가 뽑혀서 그분이 비대위원장 겸임을 해서 4개월 동안 비대위원장 겸임해서 조기전대를 치러서 그냥 새로운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만드는 거죠. 그 정통성 있는 지도부 만드는 전당대회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포기하신 거예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되려면 심지어는 상임 전국위까지
교체할 시나리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발이 심하겠죠. 예.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반대했던 중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선인 중에도 많은 분들이 반대 입장을 낼 거고 예. 그러면 당이 혼란 속에 또 빠지게 될 겁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올려고 했던 목적 또 올려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바탕은 모든 사람이 본인을 동의할 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이 반으로 쪼개질 정도로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는 것을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 더 많은데 예.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오고 또 억지로 막 이렇게 상임 정국위원회 이혼도 바꾸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또 당대표 출마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전에 계속 논란했던 노욕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욕심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순수하게 이 통합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본인이 와서 뭔가 정비하고 바꾸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성철 소장이 이제 전대에서 오히려 대표로 직접 나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저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요. 만약의 경우는 근데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인지가 돼버리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받아들이면서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분의 선택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다고 보지만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나는 욕심이 없다. 정말 이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는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 만들어서 다음번 어디에서 이긴다는 겁니까? 선거에서요. 그러니까 어느 선거? 다음번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출마의 명분을 삼는 거죠. 상대를 보세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왜 저렇게 반대하겠어요. 본인이 짧은 비대위를 거쳐가지고 조기전대하면 본인이 당대표 선거 나가서 당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건데 조경태, 김태흠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반발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하는 얘기가 더 맞고 저 사람이 개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국위원회에서는 3배 차이로 이제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오케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구차스럽게 비대위원장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전당대회 출마하시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 경선이 4선 김태년, 정성우 의원과 또 3선의 전해철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 세 의원이 본격적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일단 친문과 비친문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습니다. 이번 경선의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 일단 저는 이번 경선이 이제 친문 의원이라고 소위 얘기하시는 분은 그분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의 문제. 왜냐하면 김태년 의원도 사실은 친문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물론 더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김태년 의원도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이고 또 당권파잖아요. 현재 이해찬 대표하고 친하고 또 그분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김태년 전해철 의원의 이 지지도가 어떻게 나뉠 거냐 하는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문 쪽으로 분류가 되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있지만 친문의 세력이 어느 쪽으로 한 곳으로 힘을 몰아줄지 아니면 분리가 될지 또 당권파들은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줄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밀어서 자발적으로 그 어떤 그 한 분을 옹이하는 쪽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정말 표가 분산이 되면서 의외로 또 정성호 의원이 어느 정도 첫 번째 투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장성철의 저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월드컵에 펠레의 저주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또 총선 한번 그랬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김태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이분이 4선이고 재수생이에요. 작년에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그 얘기하면서 왜 장성철의 저주를 얘기하세요? 이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정책위장까지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당직도 맡아왔어요. 친문 세력이 어느 정도의 지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저는 이분이 당선되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180석이라는 힘을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주체하는 것에 유혹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억누를 수 있는 정치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분씩 얘기를 하잖아요. 헌법 개정해야 된다.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에 올인해야 되지만 국가보안법 이 문제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 우리 문재인 정권 2년 남았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진보 세력이 가졌던 정치적인 수건 사업 이번에 다 한꺼번에 해결하자. 이런 게 없을 수 있다라고 그런 유혹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야당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그러면은 2년 동안의 국회 대선 때까지 정말 엉망진창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억누를 수 있는 정치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바로 관련 얘기 좀 한마디 듣고 마무리할까 하면 지금 얘기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당에서는 과거에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자 또 겸손 얘기하고 있고 책임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당 지도부 향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겸손 모드로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주자를 뽑고 이런 데 관리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은 180석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계속 겸손 모드로 갈 겁니다. 절대로 뭐 야당을 무시하거나 야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야당과 함께 가야 되고요.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대선에서도 장성철 소장은 다음 대선에 이제 통합당이 선전하기 바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만하는 것은요 절대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게감은 결국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이니까 저는 계속 납작 엎드려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진모 교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부터는 좀 일찍 오셔서 저런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그 장성철 소장이 장성철의 저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몇 단계로 접어서 들어야 될지 액면 그대로 들어야 될지 상당히 지금 복잡한 화두를 던져놓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심은하 씨가 굉장히 눈에 띈다고 했는데 또 지상훈 후보가 또 낙선을 했어요. 저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내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24도, 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26도까지 높아져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네, 최장 6일간의 황금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 서울 방향은 토요일인 5월 2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에는 내일 석탄일 하루 쉬고요. 모레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